세상에서 가장 비싼 종이는 화폐가 아닙니다.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한 노인의 책상 위 60년 된 낡은 노트 속에 적힌 단 한 줄입니다. 네브래스카 주 오마하 파넘 스트리트 3555번지.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평범해 보이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화려한 유리 외관도 경비가 삼엄한 로비도 없습니다. 그저 낡은 벽돌 건물 2층. 그곳이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 본사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오르면 복도 끝에 작은 사무실이 하나 보입니다. 문패에는 간단히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워런 E. 버핏.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당신은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180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사무실치고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낡은 나무 책상 하나, 오래된 회전의자 하나, 벽에는 액자 몇 개, 그리고 컴퓨터는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책상 위에는 신문 몇 부와 기업 보고서, 더미, 그리고 단 하나, 검은색 가죽으로 된 낡은 노트가 놓여 있습니다. 그 노트의 가죽은 수십 년의 세월로 빛이 바랬고 모서리는 손때로 반질반질합니다. 페이지들은 누렇게 변색됐고 곳곳에 펜 자국과 커피 얼룩이 남아 있습니다. 책갈피 끈은 이미 오래전에 끊어졌고 제본은 느슨해져 가볍게 잡아도 삐걱거립니다. 2024년 기준 그의 순자산은 1,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0조 원에 달합니다. 그는 단 하루의 이자 수입만으로도 수백억 원을 멉니다. 하지만 그가 매일 아침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최신 투자 리포트를 읽는 것도 비서에게 지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 낡은 노트를 펼칩니다. 이 노트는 단 한 번도 언론에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CNBC도 블룸버그도 포브스도 그 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버핏의 전기를 쓴 작가들조차 그 안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60년 동업자였던 찰리 멍거조차도 그 노트의 모든 페이지를 읽어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 비서는 그것을 정리하려 하지 않습니다. 청소직원은 그것을 만지지 않습니다. 방문객은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마치 금기처럼, 침묵의 약속처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 노트는 버핏에게 가장 신성한 영역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상상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 노트 안에는 세계 경제를 움직일 비밀 투자 전략이 빼곡히 적혀 있을 거라고. 또 어떤 이는 생각합니다.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천문학적 투자처의 목록이 담겨 있을 거라고. 혹자는 추측합니다. 차기 대통령이나 연준 의장의 비공개 발언이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그 노트 안에는 화려한 성공 스토리도 비밀 투자처 목록도 세계 경제 예측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안에 가득한 것은 실패입니다. 후회입니다. 고백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60년간 매일 기록한 것은 자신의 부족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공한 사람의 노트에는 성공이 기록될 거라고 믿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버핏은 달랐습니다. 그는 성공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수를 기록했습니다. 기록관은 오늘 그 노트의 첫 페이지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60년간 한 번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세기의 투자자가 매일 아침 펼쳐보는 그 기록의 정체를, 만약 이 기록의 비밀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우리는 함께 그 금기의 문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기록을 하는지. 자, 이제 기록관의 문이 열립니다. 1958년 봄, 워런 버핏은 28살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네브래스카 오마하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벤저민 그레이엄 밑에서 공부하고 스승의 회사에서 몇 년 일한 뒤 고향으로 돌아온 청년.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겨우 10만 달러, 친구와 친척들에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는 호황이었습니다. 전후 경제 부흥으로 주식시장은 매일 치솟았고
뉴욕의 증권사들은 화려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젊은 펀드 매니저들은 최신 경제 이론과 복잡한 수학 모델로 무장했고 고급 양복을 입고 맨해튼의 마천루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달랐습니다. 그는 고급 양복을 사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사무실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마하의 집 작은 방 하나가 그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대신 그가 산 것은 단 하나 $5짜리 검은색 가죽 노트였습니다. 그리고 1958년 5월 1일 그는 그 노트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저지를 실수들을 기록하기 시작한다. 왜 성공이 아니라 실수였을까요? 그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에게서 배웠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인기 투표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중계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실력으로, 실패를 운으로 돌린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다. 버핏은 깨달았습니다. 성공을 기록하면 자만하게 된다는 것을. 하지만 실패를 기록하면 진화한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기록합니다. 얼마를 벌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누구에게 인정받았는지. SNS는 그런 기록들로 넘쳐납니다. 하지만 버핏의 노트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1962년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찾아왔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뉴잉글랜드의 한 섬유 회사였습니다. 당시 미국 섬유 산업은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저렴한 해외 생산품이 밀려 들어오고 공장들은 하나씩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그 회사를 샀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감정. 그 회사의 CEO 시베리 스탠턴이 버핏에게 약속을 어겼습니다. 주식을 되사겠다고 했다가 약속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것입니다. 버핏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복수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CEO를 해고하겠다고. 그는 성공했습니다. 1965년 그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경영권을 장악했고 스탠턴을 해고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1962년에서 1965년 버크셔 해서웨이. 인수. 최악의 실수. 감정적으로 결정했다. 복수심 때문에 샀다. 이 회사는 사양 산업이다. 나는 원칙을 어겼다. 절대 잊지 말 것. 그리고 그 아래 빨간 펜으로 굵게 줄을 그었습니다. 그날부터 버핏은 매년 그 페이지를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도.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는가? 나는 오늘도 원칙을 지켰는가? 훗날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를 사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보다 2배는 더 부자였을 것이다. 그 돈으로 보험회사를 샀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화가 나서 섬유회사를 샀다. 그 실수는 그에게 수백억 달러의 기회비용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생의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노트에 기록됐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버핏이 그날 밤 노트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그 실수를 잊어버렸다면, 아마도 10년 뒤, 20년 뒤 또다시 감정적으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그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그 노트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기록은 자랑이 아니라 반성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기록하며 자만합니다. 하지만 버핏은 실패를 기록하며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트는 실패만 기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공도 기록했습니다. 단 전혀 다른 방식으로. 1963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샐러드유 사기 사건.
한 사기꾼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속여 수천만 달러를 뜯어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끝났다. 하지만 버핏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직접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받는 레스토랑과 상점들을 방문했습니다. 오마하 시내를 돌아다니며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1963년 11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세상이 공황에 빠졌을 때 나는 그 회사의 본질을 봤다. 브랜드 가치는 일시적 사건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고객들은 여전히 카드를 쓴다. 이것이 해자다 매수. 그는 자산의 40%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투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5년 뒤 그 투자는 5배의 수익을 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트에 이렇게 추가로 적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투자 성공. 5배 수익. 하지만 반성 3개월 더 일찍 샀어야 했다. 확신이 섰는데도 두려움 때문에 주저했다. 다음엔 더 빨리 움직여라. 확신이 서면 즉시 행동하라. 성공조차 그에게는 교훈이었습니다. 1973년 워싱턴 포스트. 닉슨의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전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신문 산업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광고주들이 떠났고 독자들은 줄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주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모두가 신문 산업의 몰락을 예견했습니다. TV 시대가 왔다. 신문은 끝났다. 하지만 버핏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1973년 워싱턴 포스트.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은 경기 침체에도 살아남는다. 워싱턴 DC에서 워싱턴 포스트를 대체할 신문은 없다. 이것이 진짜 경쟁 우위다. 매수. 그는 1,0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10년 뒤 그 가치는 10억 달러가 됐습니다. 100배 수익. 하지만 그는 또다시 노트에 적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투자 성공. 100배 수익. 하지만 반성 비중을 더 높였어야 했다. 확률이 내 편일 땐 더 크게 베팅하라. 두려움은 적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버핏은 성공했을 때조차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냉정하게 자신을 분석했습니다. 더 일찍 샀어야 했다. 더 많이 샀어야 했다.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다. 이것이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60년간 지켜온 기록의 원칙입니다. 그는 매일 자신의 결정을 기록했습니다. 왜 샀는지, 왜 팔았는지, 왜 기다렸는지. 그리고 6개월 뒤, 1년 뒤, 5년 뒤 그 페이지를 다시 펼쳐 검증했습니다. 내 판단이 맞았는가? 틀렸다면 왜 틀렸는가? 맞았다면 더 잘할 수 있었는가? 당신의 노트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 당신은 노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이 기록의 힘이 당신을 압도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기록과는 앞으로도 이런 충격적인 진실들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노트의 진짜 비밀은 적힌 것이 아니라 적히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1999년 세계는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닷컴 버블, 인터넷 혁명, 신경제. 당시의 키워드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인터넷 기업이 상장했습니다. 이름 끝에 닷컴만 붙이면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아무런 수익이 없어도 사업 모델이 불분명해도 닷컴이면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995년 1000포인트에서 2000년 5000포인트로 치솟았습니다. 5배. 5년 만에 평범한 회사원들이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대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창업했습니다. 택시기사도, 미용사도, 주부도 주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존을 샀어요. 야후가 또 올랐어요. 이베이를 사야 해요. 월스트리트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투자은행들은
매일 IPO를 진행했고 펀드 매니저들은 누가 더 많은 기술주를 사느냐로 경쟁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들은 조롱받았습니다. 시대착오적이라고,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버핏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는 정체됐습니다. 아니,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매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떠났습니다. 버핏은 끝났다. 그는 인터넷을 이해하지 못한다. 1999년 연례 주주총회. 한 주주가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버핏 씨, 왜 기술주를 사지 않습니까? 당신은 시대에 뒤처진 것 아닙니까? 회의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만 명의 시선이 버핏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사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버핏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1999년 페이지.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줄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페이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동안 그는 고요했습니다. 2000년 3월 10일 나스닥은 5048포인트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폭락이었습니다. 2002년 10월까지 나스닥은 78% 폭락했습니다. 5048포인트에서 1114포인트로 수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백만장자들은 하루아침에 파산했습니다. 거액의 빚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버핏의 자산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노트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진짜 기록은 행동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버핏의 노트에는 특별한 섹션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사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가 유혹받았지만 원칙에 따라 거절한 것들. 그 목록은 길고 길었습니다. 1987년 일본 부동산 버블. 도쿄의 땅값이 뉴욕의 10배가 됐습니다. 황궁 부지의 가격이 캘리포니아 전체보다 비쌌습니다. 모두가 일본 부동산을 샀습니다. 버핏에게도 제안이 왔습니다. 일본에 투자하십시오. 확실한 수익입니다. 버핏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1987년 일본 부동산 투자 제한 거절. 근거 내재 가치를 계산할 수 없음. 땅값이 소득 대비 너무 높음. 투기다. 결과 대기 중. 2년 뒤 1989년 일본 부동산 버블은 터졌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 부동산은 당시 가격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버핏은 그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빨간 펜으로 추가했습니다. 1989년 붕괴 확인. 판단 정확. 원칙 준수. 2005년 중국 부동산 버블. 상하이와 베이징의 아파트 값이 매년 30%씩 올랐습니다. 세계의 자본이 중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버핏에게 또 제안이 왔습니다. 중국은 다릅니다. 이번엔 진짜입니다. 버핏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2005년 중국 부동산 투자 제한 거절. 근거 정보 개입 리스크. 가격 통제 가능성. 법적 불확실성. 결과 대기 중. 2011년 중국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조정받았습니다. 버핏은 페이지에 추가했습니다. 2011년 조정 확인. 판단 정확. 원칙 준수. 2017년 암호화폐 광풍.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돈, 미래 화폐라고 외쳤습니다. 젊은 투자자들은 버핏을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혁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버핏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2017년 비트코인 투자 제한 거절. 근거 생산적 자산이 아님.
현금 흐름 없음, 내재 가치 계산 불가, 쥐약, 결과 대기 중. 그리고 2024년 현재 그 페이지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거절을 기록하고 검증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시대를 읽지 못하는 늙은이라고. 하지만 역사는 증명했습니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부를 지킨다는 것을. 투자의 비밀은 무엇을 사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사지 않느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세계 경제가 멈췄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고 AIG는 무너졌습니다. 주식시장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모든 걸 팔아라. 하지만 버핏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사무실로 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1974년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1974년 닉슨 사임, 오일 쇼크, 인플레이션, 경제 대공황. 모두가 팔 때 버핏은 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그 결과는 100배 수익이었습니다. 그는 1974년 페이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2008년 10월 1일 골드만삭스 우선주 매입 50억 달러. 근거: 공황은 기회다. 좋은 기업은 위기에서 더 싸진다. 1974년의 교훈을 적용한다. 두려움이 극에 달했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세상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은행들이 다 무너지는데 골드만삭스를 산다고. 3년 뒤 버핏은 35억 달러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기록한 것은 수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타이밍이었습니다. 노트 아래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왜 1974년에 살 수 있었는가? 1962년부터 12년간 기다렸기 때문이다. 나는 왜 2008년에 살 수 있었는가? 2000년부터 8년간 기다렸기 때문이다. 기회는 기다리는 자에게만 온다. 하지만 기다림은 기록 없이 불가능하다. 기록은 기다림의 증거입니다. 버핏의 노트에는 기다림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투자하고 싶었지만 가격이 적정할 때까지 기다린 기업들. 코카콜라. 그는 1988년에 본격적으로 샀습니다. 1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1936년 그가 6살 때였습니다. 할아버지 가게에서 코카콜라를 6병에 25센트에 사서 5센트씩 팔았습니다. 5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코카콜라, 1936년 처음 접촉. 좋은 제품. 하지만 너무 비쌌다. 1987년 블랙 먼데이로 주가 하락. 드디어 적정 가격. 52년 기다림. 매수. 애플. 그는 2016년에 본격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의 40% 이상이 애플입니다. 하지만 아이폰은 2007년에 나왔습니다. 9년을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그의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애플 2007년 아이폰 출시. 혁신적 제품. 하지만 나는 기술을 이해하지 못한다. 기다린다. 2016년 애플은 더 이상 기술 회사가 아니다. 소비자 브랜드 회사다. 이제 이해한다. 매수. 좋은 기업이라는 것과 좋은 가격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버핏은 둘 다 만족할 때만 샀습니다. 그 전까진 기록만 했습니다. 그는 매일 시장을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90% 이상의 날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록만 했습니다. 오늘 S&P 500 지수 상승률 2%. 하지만 내가 원하는 기업은 여전히 비싸다. 기다린다. 오늘 나스닥 사상 최고가. 하지만 가치는 없다. 기다린다. 오늘 공황. 하지만 아직 바닥이 아니다. 더 기다린다. 이것이 60년간 연평균 20% 수익률을 만든 비밀입니다. 그는 행동하지 않는 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누적되어 기회가 왔을 때 폭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록하고 계십니까? 2024년 워런 버핏은 94세입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합니다. 오마하의 작은 건물 2층 사무실. 그리고 여전히 그 낡은 노트를 펼칩니다. 60년 전 첫 페이지를 적었을 때와 똑같이. 이제 그 노트는 누렇게 바랬습니다. 가장자리는 달아해졌습니다. 어떤 페이지는 떨어질 듯 불안합니다. 커피 얼룩, 펜 자국, 손때. 60년의 세월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기록들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1962년의 실수, 1974년의 기회, 1999년의 절제, 2008년의 용기, 모두 그곳에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2023년 어느 날 한 젊은 기자가 버핏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평생 가장 잘한 투자는 무엇입니까? 코카콜라입니까? 애플입니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까? 버핏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마하의 평범한 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책상 위를 가리켰습니다. 이 노트입니다. 기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노트요? 투자가 아니라. 버핏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노트가 없었다면 그 어떤 투자도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노트가 나를 만들었습니다. 5달러짜리 노트가 1,400억 달러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그의 포트폴리오를 부러워합니다. 코카콜라, 애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180조 원의 자산. 하지만 정작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은 단 한 권의 노트였습니다. 그 안에 적힌 실수들, 교훈들, 기다림의 기록들, 절제의 증거들. 기록관은 오늘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당신의 책상 위에는 어떤 노트가 놓여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갑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1년 전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5년 전에 다짐했던 것을 잊어버립니다. 10년 전에 포기했던 이유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기억은 불완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감정에 따라 왜곡됩니다. 우리는 성공은 과대평가하고 실패는 축소합니다. 그때 내가 잘했지라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3년 전 왜 그 결정을 내렸는지, 1년 전 왜 그것을 포기했는지, 어제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기록만이 정확히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쌓일 때 당신은 진화합니다. 버핏은 28살의 실수를 94살까지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뒀기 때문입니다. 그는 40년 전에 거절한 투자를 오늘도 검증합니다. 왜냐하면 기록해뒀기 때문입니다. 그는 20년을 기다린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조차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버핏의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나는 실수한다. 하지만 나는 기록한다. 그리고 기록하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짜 복리다. 복리. 우리는 보통 복리를 돈의 개념으로만 생각합니다.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것.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 하지만 진짜 복리는 경험의 축적입니다. 오늘의 교훈이 내일의 판단을 개선합니다. 내일의 판단이 모레의 성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10년, 20년, 60년 쌓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복리는 기록 없이 불가능합니다. 기억은 왜곡되고 감정은 희석됩니다. 1년 전의 교훈을 잊어버립니다. 오직 기록만이 진실을 보존합니다. 기록만이 시간을 이깁니다.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오늘부터 기록을 시작한다면 오늘 내린 결정들, 오늘 느낀 감정들, 오늘 배운 교훈들을 적는다면 그리고 1년 뒤 그 페이지를 다시 펼쳐본다면 당신은 놀랄 것입니다. 아, 내가 그때 이렇게 생각했구나. 내가 그때 이런 실수를 했구나.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5년 뒤, 10년 뒤, 당신의 노트는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버핏에게 $5짜리 노트가 180조 원을 만들었듯이. 자, 이제 기록관은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노트는 지금부터 열려야 합니다. 오늘 저녁 책상 앞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노트를 펴십시오. 비싼 노트일 필요 없습니다. 버핏의 노트도 $5짜리 저렴한 노트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나는 오늘 내 인생을 기록하기 시작한다. 그 한 줄이 10년 뒤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버핏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무엇을 했습니까? 적으십시오. 오늘 무엇을 실수했습니까? 적으십시오. 오늘 무엇을 배웠습니까? 적으십시오. 오늘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적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또 적으십시오. 모레도,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는 주식도, 부동산도, 사업도 아니라는 것을. 바로 기록이라는 것을. 만약 오늘 이 기록의 메시지가 당신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기록관은 앞으로도 세상이 감춘 진실의 기록들을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역사 속에 묻힌 비밀들, 성공한 사람들의 감춰진 습관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들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관이 그것을 찾아낼 것입니다. 다음 기록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기록은 계속됩니다.